오늘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금리 기조가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주목할 수 있는 섹터 압축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볼 텐데요. 자, 내년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성장주에 대한 밝은 전망들은 잇따르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섹터와 종목별 온도차는 아직 큰 모습입니다. 자, 유망주 선별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 조정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그 나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조절을 하는데요. 2년 전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금을 풀었죠.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죠.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고 오히려 물가 안정은 이제 됐다. 이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물론 금리는 아닙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가가 선행성입니까? 후행성입니까? 선행성입니다. 그렇죠? 빠르면은 6개월, 적게도 3개월 정도 물가라든가 실질 생산 지수보다도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미국 금리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이미 미국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 내년 3월이나 5월에는 금리 내리지?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기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10억을 내던 기업이 1억을 낸다. 그럼 9억은 순이익으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이선거 질문이 뭡니까?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선진 국가들보다도 약간은 신흥 국가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금리가 올라가지고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선진 국가, 즉 미국이나 유럽으로 돈이 가죠. 그런데 그 반대 현상 나오면은 신흥 국가 쪽으로 돈이 많이 간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페드워치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 99% 넘죠.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늦어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국내의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을 먼저 보라. 나무를 찾기 전에 숲을 먼저 보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실 게 뭐냐? 내년도 2024년도에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죠? 내년도는 반도체가 넘버원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업종이 있죠. 자동차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제 내년부터 저금리가 된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제는 성장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시장을 이끌고 갈 업종은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 성장주 개념이다. 최근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르고 있는 게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현금 20, 반도체 20, 자동차 10 이런 50% 벌써 된 겁니다. 나머지 50% 중에서 철강을 할 것인가, 조선할 것인가, 화학할 것인가, 바이오를 할 것인가, 방산할 것인가 이것만 정하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3개년 배당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새로운 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불황으로 배당액을 늘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신재근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배당 정책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증권업계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그 배당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3개년 동안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다음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1년에 주당 1,444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실적 발표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3개년 배당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직전 2018년부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악화됐기 때문에 배당 재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실적이 아직 최종 집계되진 않았지만 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을 모두 합치면 28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직전 3개년 잉여 현금 흐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배당하겠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배당 재원은 14조 원, 연평균 4조 6천억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정규 배당 지출금 30조 원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표면적인 수치로만 보면 배당금을 줄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배당을 좀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배당의 연속성 차원에서 배당을 줄이게 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삼성이 배당 정책을 후퇴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배당은 주가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당을 줄이면 하단도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도 부정적입니다. 이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매매할 때 배당률과 금리를 비교해서 투자한다며 배당을 줄이면 배당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했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6만 원 밑으로 안 빠졌던 이유도 안정적인 배당 덕분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배당 재원, 즉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익의 70%를 해외에서 벌어들인 반면 투자금의 70%를 국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 국내에서 돈을 쓰는 구조인 셈인데요. 가뜩이나 벌어들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전만큼의 배당금 지출을 어떻게 할지 의구심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 나소장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듯이 반도체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고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이익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이 올해 영업이익은 8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38조 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말과 내년 초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로의 HBM3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내년 출시되는 GPU에 탑재되는 HBM 개수가 늘어나는 점도 삼성전자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현재 클라우드 GPU에는 4개의 HBM이 들어가지만 이 점차 대용량 고성능 AI 컴퓨팅이 가능해지면서 이 개수가 8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가격과 판매가 모두 늘어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한두 해 실적이 그동안 고꾸라졌지만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회복하게 되고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배당 정책 내년 1월에 또 결정이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외국인이 산다, 삼성전자 소식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7만 4천 원 안착에 성공한 삼성전자와 시총 2위를 탈환한 SK하이닉스, 올해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인데, 자, 조우진 대표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총 1, 2위를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15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3%, 역시 SK하이닉스도 53%인데요. 특별히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 외국인 지분율에 거의 0.1%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SK하이닉스는 정말 올해 엄청난 상장 벽해를 겪었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사의 존폐를 갖다 걱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업 적자율이 엄청났죠.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뒤집으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이 사들인 배경에는 이제 내년에 대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에 대한 그 반도체 DRAM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에는 미국 페드가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할 거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멀티플이, 그러니까 왜냐면 수요와 주가를 결정한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이제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멀티플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미리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선매하려고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지분을 사들였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였죠. 그 원래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서 시총 3위였다가 2위로 다시 이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갖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종의 상승 랠리를 견인해 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반도체라는 건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요. 그 D램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D램 시장이 내년에 88%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874억 달러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D램이 일반적인 반도체인데 특별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YTD로 초과 수익 냈던 것은 이제 D램인데 어떤 D램이냐? HBM에 쓰는 게 D램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아니고 D램이기 때문에 HBM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공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4분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건 이제 실제로 나와봐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든지 하나가 뒤처지면은 그걸 다시 따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9년도에 HBM 사업부를 갖다가 이제 없앴다는 이제 그 추정이 있는데 19년에 추정이 없앴다는 게 있고 뭐 작년에 없앴다는 추정도 있는데 어쨌건 올해 하나도 HBM을 못 팔았습니다. HBM3를 못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내부에서 질책을 받아가지고 정기 인사 이전에 이제 HBM 사업부를 갖다 다시 되살리는 사업부를 신설을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분기에는 내겠다 이러고 있지만 내봐야 아는 것이죠. 왜냐면은 내봐야 아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무엇이냐면 그 엔비디아랑 이제 그 AMD가 있는데 HBM은 이제 엔비디아가 주고 AMD 이제 후발 주자입니다. 그래서 AMD에다 납품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왜냐면 어차피 AMD의 시장은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제 거기서 퀘스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3분기에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D램의 그 시장 점유율이 5% 이하로 줄어드는 뭐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사상 초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20% 정도 간극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HBM 때문에 5% 이하로 줄었고 일각에서는 4분기에 이 HBM 사업부에 이제 그 발판 삼아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집었다라는 그 올해 4분기 그런 전망도 있고 아니 4분기에 못 뒤집으면 내년 1분기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계속 추세가 이어지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내년 시장을 보시면 좋고 이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YTD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얼마만큼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많이 파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중요한데 파운드리는 이제 TSMC가 뭐 세계 1강입니다. 삼성전자를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삼성전자 높이 평가하긴 하지만 어쨌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TSMC가 다만 TSMC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지만 그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다 먹지 못하는 분야를 삼성전자가 낙수 효과로 가져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HBM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이제 SK하이닉스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은 왜냐면 SK하이닉스의 HBM이 완판했다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미 24년도 물량이 이미 다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긴 따라잡을 수 없지만 하지만 이제 다른 사업, 파운드리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이제 한번 이제 발판을 삼아서 추격을 하면은 주가의 그 YTD에 있어서는 좀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또 이제 내년 초, 내년 내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반등을 시작한 바이오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계속해서 소외되어 있었던 바이오주,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회복세를 드디어 보이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소식도 힘을 더해줬던 가운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주 상승 흐름 연초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미 조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20, 많게 30% 주가 다 조정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도는 금리 인하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비용 부담이 컸던 제약바이오 쪽이 긍정적이다. 즉 성장주 쪽의 금융비용이 많이 감소한다가 2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드디어 2, 30년간 투자했던 그 성과가 이제 빠르면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HLB 최근에 주가 상승 무섭죠? 네, 미국 FDA에 지금 신약 신청 들어갔습니다. 간암 치료제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만일 허가가 된다면은 이 회사의 매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미 폐암 치료제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판매 1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관심을 가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재가 있는 제약 바이오 이쪽 기업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면 됩니까? 네, 제가 꼭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HLB 예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평균 가격대 35,000원보다 지금 30%가 올랐어요. 지금 그거 사도 되냐고 저에게 여쭤보시면 왜 그걸 지금 사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이미 반영이 되면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지금 사시는 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 두 번째, 어떤 업종이든 간에요. 대장주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1등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셔도 1등 주식을 사십시오.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앞서 있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걸 사시지 말고 가장 수익이 높은 종목군을 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20% 현금 돼 있으시고 20% 반도체 돼 있으셔야 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10% 현대차 기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서 제약바이오를 10% 정도 비중 첨가하시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대장주 제가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아시죠? 그 종목으로 구성해 놓으신다면은 내년 상반기에 좋은 성과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가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암암리로 이루어지던 조각투자, 바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STO, 토큰 증권의 이제 일환인 것 같습니다. 신 기자, 미술품 조각 투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미술품 조각 투자는 조각 투자 업체가 실물 자산인 미술 작품을 선 매입한 뒤에 이 미술품을 재판매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를 전문 용어로 투자 계약 증권으로도 부릅니다. 오늘부터 열매 컴퍼니란 조각 투자 업체가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술 작품에 대한 조각 투자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열매 컴퍼니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인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 증권 12,320주를 주당 공모 가격 10만 원에 공모합니다. 청약 기간은 오늘부터 22일까지고요. 증거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납입해야 하는데 청약 금액이 공모 금액보다 높으면 투자금에 비례해서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다만 기존 공모 청약과 다른 점은 청약을 이 증권 계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RTN가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앞서 이 회사는 호박을 11억 2천만 원에 선매입했고 향후 이 작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각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번 공모를 진행하고 향후에 거래소 상장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술품의 지분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보면 이 적은 가격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미술 작품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소액으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미술품 투자계약 증권은 투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긴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조각 투자업체가 기초자산을 처분해야지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기초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고스란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투자자라면 이 조각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된 점도 미술품 가격의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미술 작품이란 것이 사치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좋아야지 미술품의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이 낙찰률은 떨어지고 유찰률이 높아지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주식과 달리 미술품의 적정 가치가 따지기가 까다로운 점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히는데요. 일반 공모주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과정을 거쳐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데요.
하지만 조각 투자는 이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곧바로 상장돼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뭐 희한한 상품 많이 나오죠. 지금 조각 투자가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향후 조각 투자 시장 규모 얼마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조각 투자라는 것이 고가의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음악의 저작권, 와인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지식 재산권의 토큰 증권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이 무한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는 2030년 시장 규모가 367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공모 절차에 나서는 열매 컴퍼니 말고도 수많은 기업이 조각 투자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술품 경매, 중개 사업 등을 하는 서울옥션의 자회사 서울옥션블루는 지난달 말 토큰 증권 사업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K옥션은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조각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짚어볼까요? 효성중공업이 지금 3,055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조호진 대표님. 효성중공업이 이제 그 사명에서는 좀 추정하기 힘들지만 어쨌건 이제 그 주택 사업, 건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평택에 있는 지구를 하나를 이제 개발을 해서 빌라를 파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수주했다고 이제 그 15일 날 장 마감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3,055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전년 매출 대비 한 8%, 9% 되는 정도 금액입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사실은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건설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건설 경기에서 그 제가 뭐 계속 뭐 오늘도 뭐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은 수혜 업종 중 하나가 건설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풀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 그러니까 이제 효성중공업도 사실은 이런 부분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효성중공업은 이제 그 초대형 이제 변압기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그 대형 변압기들이 70년대에 이제 들어갔다가 장착이 됐다가 수명이 평균 한 40년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들어서 이제 변압기를 많이 교체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수출액도 북미향으로 수출액이 많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이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쭉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미국의 이제 법안이 IIJA라고 인프라 그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 법안이 또한 이 변압기랑 건설 경기를 갖다가 법안으로 이제 지지하고 이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이제 변압기 같은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변압기의 수주 잔고가 이제 올해 이제 그 25년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27년과 단가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효성중공업이 우리가 보통 PER을 3년치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이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사실은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변압기 부문을 본다면은 효성중공업의 PER을 높이 보고 멀티플도 높이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